초보 마술사. 그날 공연에서 마술사는 유독 실수가 잦았다. 아마 관객들의 매너가 최악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봐, 빨리빨리 좀 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술이 취한 듯한 두 남자들이 마술사를 놀리고 있었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한눈에 봐도 초보인 티가 역력한 어린 마술사는 무대 위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입은 로브는 흔한 파티 가게에 들어가도 싸게 구할 수 있는 코스튬처럼 보였다. 마술사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고 그 남자들의 말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럼 관객 참여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구 떠들던 남자들 가운데 키가 큰 쪽이 벌떡 일어났다. 마술사의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 남자는 무대 위에 올랐다. 관객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리면서 야유를 보냈다.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술사를 향해 말했다. 자, 이제 뭘 할 거요? 날 반으로 쪼개기라도 할 건가? 같이 떠들던 키 작은 남자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내며 박수를 쳤다. 마술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고 어물쩡거리며 주머니에서 카드 한 상자를 꺼내다 떨어뜨리고 말았다. 카드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고 마술사는 허리를 굽혀 잘 집어지지도 않는 카드를 한 장씩 주워 담았다. 무대 위의 남자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마술사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곧 카드를 모두 주워 담고 포즈를 잡았다. 관객들은 마지못해서 박수를 쳤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술사는 무대 위의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빨리 하기나 하라며 핀잔을 줬다. 마술사는 설명을 시작했다. 당신이 이 카드 뭉치를 쥐고 계시면 제가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몸 어딘가에 숨길 겁니다. 여기 모래시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당신이 그 카드를 찾는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마술사는 설명을 마치고 과장된 포즈를 지으며 남자의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았다. 그리고 박수를 치자 카드는 온데간데 없었다. 손을 뒤집어도 마찬가지였다. 무대 위의 남자도 이번에는 조금 신기해하는 눈치였다. 마술사는 곧 모래시계를 뒤집고 남자에게 카드를 찾아보라고 했다. 남자는 주섬주섬 자신의 주머니부터 뒤지기 시작하다. 이내 가슴을 부여잡고 그 다음은 목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더니 목에서 피를 토해냈다. 관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어느새 파랗게 질린 얼굴로 쓰러졌고 몇몇 관객이 올라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당연히 그날 공연은 엉망이 되었다. 남자의 사인은 부검을 마친 뒤에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부검인은 남자의 심장 안에 있는 카드 한 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사한 뒤
나는 여자친구인 제시가 상속받은 교회의 한 저택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 제시를 만났을 때 보잘것없는 내 아파트와 자동차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게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시가 물려받은 저택은 넓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집이었고 낡긴 했지만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다.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모두 고급이었다. 제시가 그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 것은 사귄 지 몇 달이 지나서였다. 그녀와 나는 완벽한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제시가 그 저택을 내게 보여준 뒤 나는 평소 꿈꾸던 대저택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나는 이사를 온 뒤에야 내가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알게 됐다. 처음 저택의 유령을 마주한 것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희미한 형체가 내게 이 집에서 나가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난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유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난 잠결에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자 나는 제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제시, 혹시 이 집에서 누가 죽은 적 있어? 제시는 살짝 얼어붙은 표정으로 얼굴이 굳으면서 그런 걸 왜 묻느냐고 말했다. 제시는 항상 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서워했다. 나는 제시의 그런 표정을 보면서 말을 아꼈다. 괜히 이 집에서 유령을 봤다고 말했다간 제시가 이 집에서 바로 뛰쳐나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내가 유령을 목격한 것은 화장실에서 혼자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유령은 서서히 나타나 내게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난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 냉정해졌다. 이미 세 번째 보는 유령이라 조금 익숙해진 탓도 있었다. 유령이 내가 이 집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지만 제시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으니 제시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의 유령일까? 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다음 유령을 목격한 것은 잠을 자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였다. 이제 나는 유령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유령은 내게 따라오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 나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게 유령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제시는 침대에서 곤히 잠든 상태였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운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유령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유령은 나를 저택의 지하실로 이끌었고 장롱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유령은 내가 상자를 열어보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사진이 가득한 상자였다. 놀랍게도 그건 제시와 한 남자가 찍은 사진이었다. 함께 해변을 거니는 사진, 끌어안고 찍은 연인의 사진, 프로포즈를 하는 사진과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남자가 끔찍한 시체로 누워있는 사진까지. 자세히 보니 사진 속의 남자는 그 유령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들어서 유령을 바라봤다. 유령은 슬픈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 다음은 너야. 수영 레슨. 난 어릴 때까지만 해도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심지어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다. 워낙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들었다. 누나가 그런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났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내가 운동을 배우는 건 무리라며 말렸지만 누나가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린 끝에 내가 결국 두 손 들고 수영 레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난 수영팀에도 들어갔고 체육 점수를 잘 딴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나에게 정말로 고마웠던 이유는 내가 수영 실력 덕분에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수학여행을 떠났다. 유람선을 타고 가까운 섬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었다.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파도가 밀려왔고 유람선은 더 이상 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간신히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해안까지 헤엄쳐 올 수 있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누나는 잠시 휴학 중이던 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자기 말을 듣고 수영을 배운 게 정말 다행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워졌다. 누나가 며칠 전부터 내가 사격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격을 제대로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